자, 오늘 부분은 우리가 134쪽입니다. 134쪽인데,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개념이 있어요. 자, 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이 시간에 많이 할애할 수는 없고요. 이런 기초가 조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과정에 있어서는 이 T자 계정, 상품의 T자 계정을 잘 알면 돼요. 그래서 상품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뭘 뜻한다?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이다 하는 거죠. 그럼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 물건들의 종류를 맞춰. 뭐 사과도 있고 책걸선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판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다? 상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상품입니다. 그러면 판매를 일단 구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입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 매입이라는 개념을 읽을 때는 우리가 자산 증가 개념도 있고 아니면 비용 발생 개념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자산 개념도 있지만은 비용 발생 개념을 많이 읽어요. 그럼 매입을 했으므로 거기다 뭡니까? 나중에 팔겠죠. 팔 때는 뭐다? 매출이다 하는 거죠. 그럼 매입이 먼저고 그다음 매출이 나중이겠죠. 그러면 이것을 방금 뭐라고요? 비용. 그다음에 이거는 수익. 그러면 비용이 먼저니까 차변이고 그럼 매출은 대변이죠. 바깥에 들어오니까 차변, 대변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입의 반대 논리가 있죠. 뭐가 됐습니까? 단가를 하락시킨 거죠. 단가 하락. 자, 이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감소시키는 거. 그러면 전체 무슨 대금? 앞에 외상 대금입니다. 그래서 외상 대금을 뭔가 약정 기일제를 지급함으로써 외상 대금을 할인받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매입자 입장에서 그런다면 내가 또 팔았을 때 그럼 상대방은 매입자죠. 그러니까 매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습니까? 단가를 하락시키는 거. 자, 여기서는 매입은 원가 개념이고 매출은 매가, 판매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가 하락은 매입 단가가 원가 하락인데 여기서 단가는 판매 단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럼 판매 단가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익이 준다. 여기서 단가 하락은 무엇을 감소다? 이익의 감소다 하는 거죠. 자, 다시 가봅니다. 이익의 감소 개념이에요. 그러면 다 판매된 물건 다시 반환되어 오겠죠. 그럼 자기 매입자 입장에서 반환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매입 한출, 날주자 쓰죠. 그럼 반대로 들어간 건 한입들입니다. 그럼 매출자를 붙여야 되겠죠. 매출 한입, 매입 한출 이렇게 되겠죠. 역시 수량이 감소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수량은 매출 수량, 판매 수량이 감소하는 거고 이걸 매입 수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상 역시 마찬가지로 외상 대금을 할인해 준 거죠. 자, 이거는 할인 받은 거고 요거는 할인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인 뭡니까? 단가 하락은 아니지만 나중에 결과로 본다면 단가가 하락한 거. 요것도 결론을 본다면 단가를 하락한 거. 자, 그러면 요 위치를 결정해 보세요. 매입적인 문제가 차변이니까 요것들은 전부 다 반대쪽에 가야 되겠죠. 대변. 자, 이것이 대변이니까 요것들은 다 차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입할 때 우리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판매 시점에 이르기까지 든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 부대 비용이다. 매입 재비용이라는데 이 매입 재비용은 우리가 투자 원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 개념이니까 요것은 뭡니까? 매입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 매출할 때 판매되는 비용, 매출 재비용이 있어요. 자, 매출재 비용은 우리가 이거는 판매 단가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원가 개념도 아니고 판매 단가 개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판매비 개념이에요. 바로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자, 그래서 문제 풀 때 너 이거 개념 잘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 위치를 몰라서 틀리면 안 되겠고 이것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계산적인 문제가 단순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간을 주는 거죠. 기간을 주기 때문에 뭐가 시점이 있어요? 기초 시점이 있고 기말 시점이 있어요. 기초 시점, 기말 시점. 앞 시간에 내가 계속 강조한 것이 뭐가 되느냐면은 매입이고요. 그럼 매입은 뭐가 됐다? 투자를 했어요. 돈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비용이란데 일단 장부상에는 비용으로 처음에 처리했어요. 그럼 장부상의 비용 처리는 무슨 주의냐? 현금주의. 다시 비용을 장부상에 기록 남길 때는 뭐다? 현금주의. 실제로 자금이 나갔을 때 그리고 나갈 예정인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 비용이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그 기간에. 근데 비용을 잡았는데 그 수익이 발생한 것이 있고 이루어진 것이 있고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수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비용은 그 자체가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용이 나갔죠. 내가 구입한 물건이 소멸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원가 있게 놓습니다. 소멸되어서 발생한 원가다. 소멸 원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하도 돼요. 근데 이거는 비용이 있는데 아직 수익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럼 판매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는 장부상에 뭐로 처리해놨어요? 비용. 매입일을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수익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즉 이거는 수익은 뭐냐?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거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상하는 이 비용 처리를 뭐라고 하느냐? 수익이 발생,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시 보세요. 처음에 어디 잡혀 있다고요? 장부상에 비용이 잡혀 있었다? 근데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럼 비용을 소매는 어디 쪽입니까?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그래서 비용으로 장부상에 잡아놨는데 이 말을 계속 꼭 짚어보세요. 비용으로 장부상에 잡아놨는데 그 비용이 수익을 발생하지 못했다. 그럼 비용을 인식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그 금액만큼은 비용을 소멸시켜야 되죠. 그럼 비용 소멸은 어디 쪽입니까? 대변 쪽이죠. 비용이 차변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다시 뭡니까? 뭐로 만든다? 자산으로 만들어줘야 돼. 일단 그러면 너는 자산으로 만들어줘야 돼.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처리 방법을 언제 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언제? 기말 결산 시점에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됐나요? 기말 결산 시점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결산 정리 붕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붕괴? 결산 정리 붕괴, 조정 붕괴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한 기간에 여기서 넘어갈 때 이 기말에 남은 재고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 비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뭐다? 기말 재고다 이 말이죠. 됐나요? 기말 재고는 뭐한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어. 근데 수익이 발생하지 못했으므로 그만큼은 비용이 잡히셨어. 그럼 비용을 빼주고 그걸 뭔다? 재고자산이야. 비용과 수익은 한 기간의 성과 측정을 위한 인위적으로 추상적 개념의 일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운영하는 한 기업이 소멸되지 않는 한 우리는 기업의 전제를 계속 기업이 존속한다는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업의 원칙이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뭡니까? 자산화시켜져 가지고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기업이 존속하는 한 현재 내가 가지고 걸 다음에도 써야 되고 올해 갚지 못한 걸 다음에도 갚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것을 이월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과거에 재고자산을 요거를 2월 상품 이렇게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2월 상품. 그래서 재고자산 2월 상품. 자, 그러면 이것이 넘어갔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럼 넘어갔으니까 기말에서 다음 해가 시작되는 건 뭐가 돼요? 기초 있어요. 그러면 첫 스타트 시작할 때 재고자산은 다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요 재고자산을 다시 잡아줘야 되죠. 됐나요? 자산을 잡아주는데 다음에 넘어가서 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자, 다시 봅시다. 앞에는 판매되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순서를 보세요. 장부상의 비용으로 처리했던 것을 기말에 판매되지 못했으니까 이 비용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거를 뭐 한다? 자산으로 처리했어요. 그래서 넘겨줬어요. 자산으로 넘겨줬어요. 그럼 이 자산은 다음에 가서는 또 팔 수 있잖아요. 판매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판매 가능하니까 다시 비용으로 인식해줘야 된다. 다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회계 처리가 된 것을 다음에 넘어가면 자산적인 문제를 없애고 자산을 없애고 다시 뭔다? 비용 처리해주면 돼요. 됐나요? 다시 넘어가서 자산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역대체 붕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붕괴? 역대체 붕괴.
역대차 분계.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비용과 수익은 이월할 수 없다. 근데 비용 수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월하려면 반드시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해서 넘겨준다.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서 넘어준다. 그러면 한 기간에 쓰다 드릴 때 넘어가면 기초는 어디에 남겠어요? 기초는 차변일까요? 대변일까요? 기초 재고는 차변이 되겠죠. 기초 재고는 뭐다? 차변이 되겠죠. 기말 재고는 어디에 될까요? 대변에 기록되겠죠. 됐나요? 기말 재고는 대변. 자, 그래서 이 회계 처리적인 문제에서 비용적인 문제 재고자 넘겨주고 다시 넘어가는 것을 보고요. 그럼 매입이 차변이라 했죠. 그죠? 매출이 대변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T자 계정에서 우리가 나중에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 이 문제 넣을 땐 이 방법을 해야 돼. 이 문제 넣을 땐 이 방법을 해야 돼. 근데 대체로 이 재고자산의 단순한 계산 문제는 혼합상품 계정을 이용하면 됩니다. 혼합상품 계정을 이용해서 대체로 문제를 묻는데 여러분 선을 꺼요. 인위적인 선을 이렇게 꾸면 됩니다. 이론적인 논리, 기초 논리에서는 이 가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근데 문제 풀 때는 그걸 인식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요 한 선이 있어. 요거는 뭐다? 재고를 적는 선이야. 이렇게 나타내고, 그러면 어떤 것을 물어도 여러 가지를 물어도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은 매입을 적는 선이야. 매입 거래를 적는 선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은 뭐를 적는 선이야? 매출 거래를 적는 선이야. 자, 첫 번째 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거래, 세 번째는 매출 거래를 적는 선이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면 대부분 다 풀려요. 알겠어요? 그럼 위치가 이미 결정됐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딱 단순하게 적어요. 자, 그럼 여기는 기초는 어디 적어요? 차변. 기말에 있다면 어디 적어요? 대변에 적는다는 위치를 알면 되죠. 자, 매입이니까 매입은 투자죠? 매입. 그럼 매입의 차감 항목이 있죠? 매입의 차감 항목들 적으면 돼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한출, 매입 할인. 그럼 매출은 어디예요? 대변. 됐나요? 대변. 그럼 매출의 차감 항목을 적으면 돼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매출 애누리, 그 다음 매출 한입, 매출 할인.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가 될까요? 할 때 이거는 재고고 이거는 매입이죠. 그러면 이거는 단기 매입이죠. 단기 매입. 자, 이 매입만 하면은 이렇게 딱 되겠죠. 매입이 월수가점이니까. 되나요? 그럼 이 금액에서 차감 항목을 뺀,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차변 쪽이 남겠죠. 그럼 차변 쪽이 남는 이 결과값이 뭐다? 순 매입액이겠죠. 됐나요? 그럼 이게 단기 매입만 가졌어요. 그럼 앞에서 기초 재고는 정기 매입분이야. 논리를 하자면 기초 재고는 뭐라고요? 정기 매입분이 판매가 이루어져서 못해서 넘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 기초 재고를 어디에 가산해 줘야 돼요? 이 매입액에 가산시켜 줘야 되죠. 그래야 이 두 개를 합친 것을 당해 연도에 판매 가능 원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처음에는 단기만 한다면 이것만 판매 가능했죠. 그럼 앞에 판매하지 못한 걸 가져오니까 이제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 한다? 판매 가능 원가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판매 가능했는데 다시 기말을 해보니 이만큼 남았죠.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여하기를 공식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순매입액이 있어. 그럼 기초재고는 더 하는 거야. 논리 설명했죠. 그럼 기말은 어디 있으면 기말은 어디서 남았겠어요? 이 두 개 합쳐진 것에서 남았겠잖아요. 이거만 남은 게 아니라 앞에서 넘어온 것도 남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뭐한다? 뺀다, 차감한다 이런 거죠. 요 두 개 합한 금액에서 판매 가능 원가에서 뭘 뺀다? 기말 재고를 뺀다. 그럼 그만큼은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자체는 전부 다 뭐냐? 원가 개념인 거예요. 무슨 개념? 원가 개념이다. 그럼 원가로 산출했을 때 이 전체 결과, 매입액에서 순 매입액에다가 기초를 더하고 기말을 뺀 이 전체 결과까지를 하면은 뭐가 되냐? 매출 원가다는 거죠. 무슨 원가? 매출 원가다 이 말이에요. 자, 매출하니까 매출액과 근거가 있지. 대응하는 개념이지. 이거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만 가지고 산출하는 거야? 매입 거래만 해서 산출하는 거야.
매출원가 공식에 매출이 없어요. 이해됐나요? 매출원가 공식에 매출이 없다고요. 그래서 전부 다 원가 개념. 이 공식이 매출 원가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요까지 개념이 당연히 차별에 남았겠죠. 차별에 남았겠고 그 다음에 요것이 있죠. 매출, 총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매출 차감한 걸 빼죠. 그러면 이거는 대변에 당연히 남겠죠. 그럼 대변에 남는 이 결과는 수익 개념으로서 순매출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순매출액은 매가고 매출원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매출원가가 이것을 얻기 위한 비용이니까 어느 게 크냐는 거죠. 그래서 순매출액이 대변 쪽이 크다 하면은 요 결과가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 일명 항상 결과값은 뭡니까? 장부로 말할 때 1대차 평균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그럼 큰 쪽 값의 결과는 어디 쪽에? 차변 쪽에 기록하겠죠. 이 차변 쪽에 기록한 것을 뭐다? 매출 총이익 또는 매출 총이익 되나요?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거예요. 됐죠? 상품 매출이익,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매출 총소지는 대변 쪽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계산은 다 논다 하는 거죠. 근데 앞에 가정 이론적인 문제는 그 다음 가정의 문제들을 알기 위해서 하는데 그 개념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논리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 132쪽 보세요. 자, 132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거는 붕괴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는 이 붕괴 가정도 문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붕괴 가정 문제가 안 나와요. 이거를 해계 처리 하나를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해계 처리입니다. 다행히 쓰는 거는 우리는 이것 자체를 붕괴 문제가 아니고요. 재고가 누구의 재고 자산이냐, 누구의 자산으로 처리할 거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꼭 기억하면 되고요. 자, 회계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덤비드는 거 아니에요. 딱 알 것만 딱 반복하면 돼요. 그걸 인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132쪽에 보면 앞 시간에 했던 132쪽에 보면 이거 누구의 재고냐는 거죠. 그게 미착상품이다. 근데 미착상품이라는 말이 나왔죠. 자, 미착상품은 뭐라고 했나요? 네. 자, 여기서 판매자, 매출자가 있고 매입자가 있을 때 일단 여기서 요까지 요 중간에 있는 상품이에요. 운송 중인 상품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기가죠. 무슨 용어가 있다? 선적지 기준이 있고 목적지, 이걸 목적지라 하기도 하고 도착지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은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미착상품이 낫어. 선화상품, 하물상한증 이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어떤 말이에요? 매출자가 배에 또는 화물에 선적함과 동시에 내 손을 떠났다 하는 거죠. 그럼 요 운송 중인 것은 누구 책임이다? 매입자 책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매입자 입장에서 선적지냐, 매출자 입장에서 선적지냐 라는 걸 잘 보고 판단하면 돼요. 일단은 결국은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면 누구 거다? 매입자 것이야.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선적지 인도 기준이면 매입자 재고야. 매입자 물건이야. 이것이. 그 다음, 도착지 인도 기준이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누구 책임이야? 매출자 책임이야. 그 도착지 인도 기준은 매출자 책임이야. 이거 말면 돼요. 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 생각외로 이 부분이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출제 빈도 높고. 그리고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도기를 팔아야 돼요. 오히려. 많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적성품이 있어요. 자, 적성품은 우리가 무슨 품일까요? 위탁 판매라는 거예요. 무슨 판매? 위탁 판매품이다 하는 거죠. 그럼 위탁은 아직 뭐냐? 내 물건을 팔아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럼 일단 이것도 매출자가 있는데 매출자가 있고요. 아직 구매자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어디냐? 요 매출자를 대신해서 판매해주는 뭐 대리점이나 상점이에요. 상점. 판매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판매점에 매출자는 자기 물건을 요게
보내놨다는 거죠. 됐나요? 팔아달, 그 말도 위탁, 내 물건을 좀 팔아달라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판매가 본인이 어디까지 아직 소비자의 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소비자의 손에 안 들어갔어요. 그 결산에 딱 보니까 요게 위탁한 보낸 상품이 판매 대리점이 보낸 상품이 판매자 손에서 소비자에게 이미 뭡니까?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있을 거고, 그럼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겠죠. 그럼 판매가 이루어진 것은 뭐가 돼요? 수익으로, 비용으로 되겠죠. 비용으로 잡아줘야 되겠고, 그럼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는 그대로 재고로 되는데, 누구의 재고냐? 판매자의 재고를 잡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문제 볼 때 이렇게 나와요. 적성품 중에서 적성품 재고가 있어요. 근데 판매할 때는 매출자가 판매자가 보낼 때 뭐를 보낼까요? 원가에다가 뭘 붙여서 판매한다? 이익을 붙여서 판매해요. 그러면 이 적성품이 원가로 기록되어 있느냐, 매가로 기록되어 있느냐, 이런 걸 잡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재고, 판매되지 못한 물건에 대한 원가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재고로, 일단은 뭐만 재고로 잡는다? 판매되지 못한 것, 아니나요? 이거를 재고로 잡는데, 누구 재고냐? 판매자의 재고다. 이거는 인식했어요. 그 계산만 할 줄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성품이 있어요. 시성품은 그다음 시험품이라고, 시험. 자, 아직까지 내가 내 제품을 완성해 놓고 이걸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갈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자가 시험하는 거예요. 매출자가 누구한테 보내줬어요? 먼저 판매점에 보내던 거예요. 판매점의 고객들을 반응을 보기 위해서 보내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물건을 일단은 뭡니까? 매출자가 여기 판매점에 보내놨죠. 고객들 반응을 보겠어.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한 물건은 역시 나갔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가짜를 써가지고 시용가 매출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요. 근데 분계 처리까지는 우리가 문제 잘 안 논다고 했어요. 그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이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시용 가매출 잡았다가 나중에 여기서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서 이 이제 판매자가 뭡니까? 고객들의 반응이 좋네? 그럼 반응이 좋으면은 판매자가 누구한테? 매출자에게 내가 매입하겠다. 보낸 물건 중에서 판매자가 뭐 한다? 어느 정도로 매입 의사 표시를 한 것이 있고 매입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매입 의사 표시라는 것은 뭐로 잡으면 돼요? 매출이지만 내가 900만 원 보내놨어. 900만 원. 900만 원 중에서 600만 원 내가 매입하겠어. 그럼 결과적으로 300만 원 매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300만 원만큼은 매입 의사 표시가 없는 거는 재고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재고자산 인식 요거는 누구 쪽 입장에서 자산을 잡겠느냐 하는 거고, 됐나요? 운송 중인 상품이고, 위탁 상품은 뭡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판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은 재고로 잡는 거고, 요거는 누구? 요 수탁자입니다. 그러면 요 사람이 매입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은 판매가 된 거고, 매입 의사가 표시가 없는 만큼은 재고로 잡아라. 이 계산을 하라는 거죠. 자, 그거고, 할부 판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외상 판매도, 할부도 외상이에요, 외상. 됐나요? 그래서 외상이기 때문에 일단 판매다 하는 거죠. 이건 수익이 실현되었어. 할부 판매는 그대로 재고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재고로 잡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담보 제공 상품도, 담보로 제공 상품은 나간 거다, 나간 것이 아니다? 나간 것이 아니다. 그럼 재고로 잡아야 되고, 자, 할부 판매는 판매된 것이니까 재고로 잡으면 안 되고, 그 다음 담보 제공은 판매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담보 제공은 재고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품권이 있는 상품은 내가 문제풀이 할 때 그때 설명드린다 했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4쪽에 있는데요. 재고자산 원가 배분. 오늘 진도 과정이죠. 네. 오늘 어떻게 됐든 재고자산을 끝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자체만으로 우리가 4문제가 나와요. 4문제가. 출제 빈도가 좀 많은 거죠. 자, 이 재고자산 원가액에 보면 어휘가 있는데요. 134쪽. 자, 거기 보면은 135쪽에 가볼까요?
수량 결정 방법 해가지고요.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있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있습니다.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36쪽에 보면은 우리가 뭐가 돼요? 3번 해가지고 혼합법 또는 수정계속기록법 이렇게 있죠. 혼합법 또는 수정계속기록법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인식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만 인식해야 돼요.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단계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 그대로 해서 갑시다. 자, 계속 기록한다. 계속 기록한다. 그럼 계속 기록법이다. 기록을 어디 하는 거예요? 장부에 하는 거예요. 장부에. 됐나요? 그러면 장부에 처음 스타트할 때 앞에 넘어온 무슨 남아있어요? 기초, 재고, 수량이 남아있겠죠. 됐나요? 요거부터 있으면 없으면 영역을 하면 되고 있으면 기초 재고로부터 출발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순서가 기초 재고 있는데 그 다음 매입이 있을 수 있죠. 매입 차감하면 생략하고 일단 이거만 합시다. 매입이 있을 수 있죠. 자, 1월 1일 스타트 했는데 여기서 2월 5일 날에 매입을 했어요. 몇 개를? 100개를. 됐나요? 그럼 100개 구입할 때 여기에서 기존에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단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앞에 내가 살 때는 이거 재고가 단가가 500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2월 5일 날에 구입할 때는 단가가 올라가지고 700원이 됐어요. 대부분이 우리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가정이죠. 네. 그래서 단가 600원 할까요? 600원 잡았습니다. 그래 놓고 중간에 이제 여기 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3월 10일 날에 판매를 했다. 매출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재고 수량은 50개 있었고, 그럼 지금 요 시점에 판매될 때 몇 개를 팔았느냐 하는 거죠. 90개를 팔았어. 이런 거. 90개를 팔았어. 그러면 기록했고, 기록하죠. 그럼 기록할 때 90개를 팔 때 한 개당 얼마 받고 팔겠죠. 그러면 요거를 팔 때는 얼마 받느냐? 1,000원을 받았어. 판매 가격은 1,000원인데 이 1,000원에 대응하는 원가는 뭐를 대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계속 기록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요거 그러니까 매입하고 매출하고 기록하고요. 그럼 또다시 어디 4월 15일 날에 또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겠죠.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럼 또 여기서 뭡니까? 또 100개를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100개 구매할 때 또 얼마? 700원에 구매할 수 있죠. 계속기록법은 그때마다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장부 정리를 해 놓는 방법을 말한다. 됐나요? 계속 기록해야 돼요. 자, 그러면 계속 기록한다면 재고적인 문제는 요게 원가 요것도 뭡니까? 여기는 매가가 있지만 장부상에 기록할 때 요게 90개에 대해서 원가를 기록해야 돼요. 역시 90개에 대해서 뭐다? 원가로 기록돼요. 원가. 자, 그러면 매입할 때 당연히 매입 원가죠. 그러면 그 장부상에 기말이 됐어요. 만약에 6월 30일 날이 기말이라고 가정했을 때 6월 30일 날에 재고 파악을 합니다. 무슨 재고? 기말 재고 파악합니다. 기말 재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은 이 기말 재고를 파악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자, 첫 번째 재고 남았죠. 매입하고 또 재고 파악할 수 있죠. 자, 보세요. 기초 재고 파악할 수 있죠. 1월 1일 날 재고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죠. 자, 매입하고도 재고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2월 5일 날 재고는 몇 개입니까? 100개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 50개, 150개가 남았잖아요. 자, 이거만 봅시다. 여기는 단가는 하지 말고 수량만 해봅시다. 50개죠. 재고 수량이. 여기 재고 수량은 몇 개죠? 150개죠. 단가는 다르지만. 그럼 여기는 90개가 나갔죠. 그러면 3월 10일 재고는 몇 개 남았습니까? 90개 나갔으니까 빼면 되죠? 그럼 빼면 돼요. 60개 남았죠. 그럼 다시 100개를 구입했으니까 4월 15일 날 재고 수량은 160개. 자, 그러니까 계속 기록법은 이 재고를 언제마다 파악한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기록해왔기 때문에. 됐나요? 재고 파악을 그때그때마다 바로 이루어진다. 그럼 보세요. 매출이 일어나고 나서 재고죠. 자, 매출이라는 재고는, 이 매출 재고는 어떻게 파악했어요? 먼저 무슨 수량에서? 기초 수량에다가 무슨 매입이 있어? 순매입이 있다면 순매입을 먼저 더하더라 하는 거죠. 그럼 판매 가능 수량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뭘 빼더라? 매출 수량을 빼더라. 되나요? 그럼 매출 수량을 뺀다 이거죠. 자, 그럼 매출 수량을 빼고 나면 이게 뭐다? 재고다 이 말이에요. 무슨 재고? 재고 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 계속 기록하는 순서가 기초가 먼저였고, 그 다음 매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말을 빼서, 그 다음 뭐다? 기말 재고를 구한다. 이것이 계속 기록법의 완 공식이에요. 계속 기록법. 일명 이것을 T자 계정으로 계속 기록법을 T자 계정으로 나타나면, 이거를 앞에 보면 단일 상품 계정 중에서 순수 상품인 분기법이라는 거예요. 순수 상품인 분기법. 그래서 여기에 판매될 때 판매가는 있지만 장부상 기록할 때는 판매가는 기록하지 않고 뭐로 기록한다? 원가로만 기록하는 것이 뭐다? 계속 기록보다. 무슨 법만? 원가로만 기록하는 거. 예, 요것이 기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록법이 있고 실지재고조사법이 있어요. 자, 뭐라고요? 실지재고조사법. 자, 실지재고조사법. 자, 여기 중에 공식이 한번 보세요, 내가. 기초에서 매입이 먼저고 1번 플러스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뭐가 먼저였나요? 매출이 있었고 매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 뭐다? 재고다. 근데 요 순서는 같은데 이 두 개 순서를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법을 차이점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지재고조사법 해볼까요? 실지재고를 조사한다. 자, 지금 뭐요? 지금 계속 기록이다. 요 기말 재고를 언제 파악한다? 계속 기록하면 재고 파악이에요, 재고 파악. 재고 파악을 언제 한다? 매입, 기초에서 재고 남았죠. 매입해서 또 재고 파악했죠. 매출하고 재고 파악했죠. 계속 매입 매출 시마다 재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매입 매출 시마다 재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기록법을 하는 그 유통업은 규모가 적고 또 단일 상품을 취급한 데는 이거를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형마트점에 물건이 많고 판매가 자주 일어나고 되나요? 종류도 많다면 이렇게 계속 기록해서는 재고 파악이 힘들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요즘 컴퓨터 해가지고 바코드를 인식하는 것이 기술을 받으니까 요즘 계속 기록법도 가능해요. 근데 과거를 본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서를 분담했다는 거죠. 매입 업무와 그다음 영업부와 창고 관리계를 부서해가지고 실지재고합니다. 그럼 실지재고는 자 어디 부에서 재고부에서 창고, 쉽게 말하면 창고가입니다. 창고에서는 뭡니까? 먼저 기초 재고가 있었죠. 창고에서 됐나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있겠어요? 여기서 매입부가 있겠죠. 매입부서에서 구매부는 일명 구매부라는 겁니다. 구매부에는 오히려 무슨 업무만 합니까? 매입 업무만 봅니다. 매입 업무. 그럼 매입된 물량은 어디로 보내줄게요? 창고에 보내줬겠죠. 매입 거래에서. 그러면 창고에 매입할 때 가산시키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매입 거래만 쭉 합니다. 자, 그 다음 영업부서 있어요. 영업부서. 영업부는 전부 다 뭡니까? 판매 업무만 하죠. 매출 업무만 봤어요. 매출 업무만. 그럼 매출 업무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판매돼 나가겠죠. 창고에서 빠져나갔겠죠. 예, 창고에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계속 계속기록하지 말고 창고는 이미 앞에서 넘은 기초 재고 남아 있었죠. 그러면 매입할 때마다 계속 업무를 벗지 말고 되나요? 물건이 들어왔지만은 실제로 계속 물건은 들어왔지만은 이 매입 수량을 언제 파악하자? 기말 결산 때 파악하자. 전체를 되나요? 기말 결산 때 너 매입 거래와 너가 계속 우리 창고에 보내줬지만 계속 하지 말고 너 매입 구매부에서 했으면 너 순매입 수량만 가져와. 자, 그러면 영업부에서는 뭡니까? 나중에 너가 판매하는 것만 가져와.
됐나요? 자, 그러면 영업부에는 판매된 수량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익을 붙여 팔았잖아요. 이익을 붙여서. 그래서 요거를 보지 말고 이 두 가지만 보는 거예요. 자, 창고는 기초 재고 업무하고 매입부의 업무를 더합니다. 더해놨다가 나중에 기말 결산 때, 기말 결산 시점에 뭐를 파악한다? 실지 재고. 그 말대로 창고에 들어가서 직접 사람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실지 재고고. 됐나요? 계속기록법은 뭡니까?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뭐 한다? 들어올 때 장부에 기록해 놓고 나갈 때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이야. 자, 다시 계속기록법 뭘 한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장부에 기록해서 장부상으로 파악하는 방법. 됐나요? 그럼 실제 재고법은 뭡니까?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 아까 물건이 많다면 매일매일 재고 파악하기가 힘들다 있죠. 인력도 많이 소비되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쓰지 말자. 그래서 매일매일 한다면 힘드니까 결산 때 하자. 아니면 일정한 주기를 두고 하자. 되나요? 그 기말 결산 때 사람들이 일제히 실지 재고를 한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하는 거. 느낌 받았나요? 이게 결론이야. 계속기록법 뭐다? 장부상의 기록이고 장부상으로 파악하는 거고 실지 재고는 눈으로 하려는 거예요. 눈으로 하려는 거.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는 순서가 이 두 개는 똑같죠. 자, 이거 가져옵니다. 똑같은 공식. 기초 재고 수량과 뭐다? 순매입 수량은 출발은 이거 두 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요것은 뭐를 먼저 파악했어요? 판매될 때마다 기록했잖아요. 그럼 매출을 먼저 적어서 재고를 파악했잖아요. 장부상에서. 그런데 이거를 먼저 기말 계산 때 창고가에서 재고를 파악하는 거예요. 기말 재고. 되나요? 직접. 그럼 뭐가 먼저 파악됐어요? 재고가 먼저 파악됐어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파악한다는 거죠. 기말 재고를 뺨으로써 그 차이 나는 것이 뭐다? 매출된 수량을 파악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다를 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걸 뭐다? 계속 뭐가 먼저면 매출이 먼저 빼면은 뭐다? 계속 기록법이고 기말 재고가 먼저 파악되면 뭐다? 실지 재고 조사법이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뭐 한다? 두 개를 아까 먼저 혼합한다 했죠. 수정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가니까 136쪽이 밑에 가로 3번 해가지고 혼합법 돼 있잖아요. 수정 계속 기록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장부도 작성하고 또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장부와 실지 재고를 비교하면서 차이 나는 게 있겠죠. 그럼 장부상에 기록된 내용하고 그럼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조정해 줘야 되겠죠. 뭐를 맞춰야 됩니까? 장부상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항상 조정이라는 것은 항상 조정은 장부를 실제로 맞춰줘야 돼요. 실제를 장부로 맞추면 안 돼요. 되나요? 장부를 실제로 맞춰야 돼요. 다시 실제를 장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장부를 실제로 맞춘다. 그때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136쪽에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3번 있어요. 자, 136쪽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단가 결정 방법, 원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데, 단가 흐름 결정 방법인데, 137쪽에 보면, 이번에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돼 있고요. 요 방법에 이론도 나옵니다. 이론도 나와요. 현재 기업액의 기준에서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는 거죠. 이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해결기간 동안 기업의 재고자산 취득 가격의 변동하는 상황에서는 동일한 재고자산이라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서 줄 거세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항목의 원가와 특정 프로젝트별로 생산되고
분리되는 재하 또는 용역의 원가는 개별법을 정한다. 자, 무슨 법을 정한다? 개별법 한개놨어요. 개별법은 1대1입니다. 한 개 물건은 한 개. 자, 한 개 물건은 한 개. 자, 뭐가 주었다 했어요? 상호 교환될 수 없는 재고자산. 그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별로 한다. 그럼 대규모 사업이죠? 자주자주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물건이죠? 이럴 때는 개별법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 놓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면, 이제 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는 거죠. 예,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먼저 선자고요. 먼저 날출자요. 선입, 먼저 들어온 것이 선출. 먼저 나가는 순으로 한다고요. 자, 우리가 선입선출법은 일상생활에 대부분 뭡니까? 선입선출이죠. 내 뱃속에 소화도 그래요. 음식을 먼저 넣은 것이 먼저 나와요. 네? 뒤에 넣은 것이 먼저 나오면 그 큰일 나요. 그 뭔가 이 위에 이상이 있다는 거죠. 예, 장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들어온 것이 나중에 옵니다. 예, 자, 선입선출입니다. 그럼 가중평균법 사용합니다. 자, 무슨 법과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을 사용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했죠. 가중평균법. 이 경우 성격이나 용도면에서 유사한 재고자산은 동일한 단위 결정 방법을 정의하며 용도면에서 유사한 것이라면 동일한 단위 결정을 정의해야 하며 성격이나 용도면에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은 서로 다른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했고요. 다만 재고자산은 지역별 위치나 가세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재고자산에 다른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지금 이 이론은요, 자주 읽어봐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론 문제 나올 때는 그대로 놉니다. 이 지문을 가지고 그대로 맞게 설명했는지를 논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후입선출법이 있나요, 없나요? 후입선출법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후입선출법이 있었어요. 기준에. 근데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에서는 후입선출법은 놓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뭐가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후입선출법도 놓는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개별법이 있고요. 개별법은 실지재고와 계속기록법 다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도 실지재고법과 계속기록법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평균법. 평균법은 가중평균법이었죠. 이 평균법은 총평균법이 있고요.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자, 그대로 생각해 볼까요? 총평균법은 언제 산출하느냐? 기말에 산출합니다. 결산때 한다고요. 근데 이동평균법은 여기서 이동이라는 것은 뭘까요? 매입, 매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산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이 가능하고 이동평균법보다 이동이란 말이 뭐라고요? 거래가 일어날 때, 매입과 매출이 일어날 때, 이동할 때 그때 재고파가자 해서 계속기록법이죠. 그럼 총평균법 언제? 기말에 계속해서 그냥 거래 날짜만 하고 수량만 적어놨다가 월말에 그냥 한꺼번에 하자. 됐나요? 이것은 이동평균법이에요. 자, 그 논리. 그래서 밑에 1번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있는데요. 자, 후입선출법, 그 다음 총평균법 산출되어 있죠. 넘겨갔어요. 예. 자, 그 다음 139쪽에 옵니다. 자, 139쪽에 우리 기출문제 볼까요? 예, 기출문제. (139쪽에)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상품 관련 자료고요. 선입선출법과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물었어요. 자, 근데 단 있어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한다. 근데 문제에서 계속기록법을 하세요? 실지재고법을 하세요? 이거 준다고요. 그러면 자, 기초재고는 없다는 가정이고요. 실지재고입니다. 자, 일단 내가 적어볼게요. 순서가 기초재고는 없는데 매입돼 있어요. 매입된 날짜가 1월 달이죠.
1월 2일이에요. 자, 몇 개를 매입했습니까? 150개죠. 150개. 맞나요? 150개가 단가가 100원입니다. 이거는 원가예요. 자, 그 다음에 매출됐어요. 매출이 얼마 됐나요? 네, 100개입니다. 자, 1월 15일입니다. 5월 1일입니다. 자, 이것 적는 것만 없다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는데 회계는 막 적는 게 좀 많아요. 이것만 안 적는다면 조금 더 많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7월 1일입니다. 매입 있어요. 자, 매입 몇 개 있습니까? 네, 350. 자, 불러보세요. 얼마입니까? 200원입니다. 그 다음 매출이 있어요. 자, 매출이 12월 1일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서 200개가 매출됐어요. 자, 그 다음 기말 실지 재고 있죠. 자, 근데 실지 재고 조사법을 적용하는데 지금 우리가 물은 것은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물었잖아요. 오,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은 물었어요. 근데 기말 재고에 대해서 기말 재고 실지 재고가 얼마 됐어요? 200개가 됐어요. 200개. 자, 그러면 요것을 봅시다. 우리가 간단히 봤을 때 T자 개정했을 때 매입됐죠. 수량은 적어보세요. 150. 그 다음 매출됐죠. 100개. 그 다음 매입됐죠. 350개. 매출됐죠. 200개. 됐나요? 그럼 전체 들어간 것이 얼마죠? 500개였죠. 그럼 나간 것이 얼마죠? 300개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가 남았어요? 200개 남았다. 그래서 200개 남았어요. 됐나요? 그럼 이것은 이제 뭐냐? 선입선출법의 완원가는 있어요. 자,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법은요, 지금 이 기말재고에서 뭡니까? 적용할 단위당 원가가 필요하다. 원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가 필요하다. 지금 원가는 종류가 무슨 종류 있어요? 100원짜리가 있고요. 됐나요? 100원짜리가 있고, 무슨 짜리 있어요? 2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재고에 대한 원가는 뭐가 남느냐는 거죠. 그럼 요 원가적인 문제는 들어온 거 몇 개예요? 300개가 들어왔죠. 됐나요? 300개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앞에 들어온 거, 뒤에 들어온 거 있죠. 자, 요거 생각해보세요. 선입선출법을 실지 재고 조사에 대해서 적용하는 단위당 원가는 기말의 재고를 파악하고요. 됐나요? 그러면 기초 재고 수량과 단기 순매입 수량을 전체 먼저 더해요. 그래서 150개가 있고 350개가 있죠. 됐나요? 그러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4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나갔어요? 500개에서 300개가 나갔죠. 그럼 우리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갈 때 기록하지 말고 그냥 거꾸로 하세요. 자, 보세요. 선입선출법을 해보고, 자, 선출이란 말은 요 선출이 매출이에요. 매출. 선출이 뭐라고요? 매출.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매출 원가를 상정할 때는 요 매출 수량 있죠? 몇 개 있습니까? 300개 있죠? 300개. 300개에 적용할 때 원가는 선입된 것을 먼저 나갔으니까 앞에 들어온 거 있죠? 그러니까 매출 수량 그냥 다 적고 앞에 수량 150개. 됐나요? 150개 얼마짜리? 100개. 그리고 그 다음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몇 개가 부족해요? 150개가 부족하죠? 그럼 뒤에 들어온 거 200개. 200원짜리. 됐나요? 요것이 실지재고법이다. 선입선출법.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를 합니다. 지금 실지재고법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막 믹서가 돼요. 실지재고조사법은 수량파악방법이고, 되나요? 그게 적용할 때 이제 수량에 적용하는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은 뭐다? 계속 기록법이 있고, 장부에 계속 기록하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실지적으로 언제 한다? 기말에. 다시 실지적으로 언제 한다? 기말에. 계속 기록은 수량을 파악을 언제 한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걸 기억하면서, 근데 그게 증할 때 이제 어떤 단가를 증합니까 하는 것은 이제 선의순주법,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을 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실지재고법에 의한 선의순주법이라고요. 그럼 지금 매출원가를 만약에 문제에서 파악하면 이렇게 산출하면 되고요. 되나요? 기말적으로 파악하면 먼저 수량. 그래서 항상 실지재고법을 한다는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 그 수량이 파악될 때 이론을 증한다. 다시 실지재고법은 뭘 한다? 먼저 수량을 파악하고 그 수량에 대한 이론을 정한다. 수량이 정하는 건 뭐라고요? 이론. 그러면 선의순주법에 의한 매출원가를 산출하세요. 앞에 뭐다? 다시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선의순주법에 의한 매출원가를 산출하세요. 되나요? 그러면 매출원가니까 매출이죠. 매출 수량을 먼저 파악하고 그 매출 수량에 대해서 수량을 곱할 때는 이론이라 했어요. 뭐 들어온 거?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간다. 되나요?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나간다. 2월 1일 것이 먼저 나갔죠.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뒤에 들어온 거 7월 1일 날짜를 적용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에 의한 선의순주법에 의한 기말재고를 파악하세요. 자, 그럼 무엇을 먼저 파악한다? 수량 200개. 눈에 확인된 게 몇 개 남았어요? 200개요. 그럼 200개는 자 보세요. 선의순출법이라는 것은 나갈 때 뭡니까? 나갈 때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란 거예요. 그러면 재고는 선의순출은 나갈 때 매출된 것이 매출될 때 선의순출이라고요. 그러면 재고는 뭐가 될까요? 뒤에 들어온 것이 재고로 남겠죠. 이해됐나요? 그 선의순출은 그 말은 선의순출해라는 것은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한다면 재고는 뒤에 들어온 것이 재고로 남는다. 그러면 이제 200개는 뒤에 역순을 한단 말이에요. 나갈 때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수량을 적지만 재고는 뭡니까? 뒤에 들어온 거 있죠. 뒤에 들어온 거 몇 개? 350개, 200원짜리가 뒤에 들어왔죠. 그래서 7월 1일 날짜를 먼저 적는다 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200개가 7월 날에 350개, 200개가 다 있죠.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이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200개 전부가 얼마짜리다? 단가가 200원짜리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법이라고요? 단가 파악인데 항상 이 말을 이해하라고요. 선입선출은 나갈 때 매출원가, 매출 수량이 정하는 순수가 먼저 들어오면 먼저 나간다. 그럼 재고는 후입재고라고요. 이해했어요? 네. 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무슨 법이다? 실지재고조사법.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답을 냈으니까 답을 맞춰주고 가중평균 해볼게요. 가중평균법은 이동평균법이 있는데, 근데 보세요. 문제에서 무슨 법을 줬어요? 가중평균법이죠. 그럼 가중평균법에 몇 종류가 있다고요? 2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2종류가 있다고요. 다시 무슨 종류? 2종류. 하나는 이동평균법이 있고 또 하나는 총평균법이 있는데 자, 내가 이동이라는 것은 뭐와 무엇이에요? 매입, 매출, 거래다 말이에요. 그럼 매입, 매출, 시마다 파악하라는 것이 이동평균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 매입, 매출, 시마다 하니까 이거를 무슨 법에 적용한다? 계속 기록법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요. 무슨 법에? 계속 기록법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총평균법이죠. 됐나요? 총평균법이에요. 그럼 총평균법 언제 한다? 기말에 하는 거예요. 기말에.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말에 단가를 산출하세요. 결과적으로 총평균법을 하면요. 분모 분자를 쭉 가요. 우리가 단가를 산출하면은 밑에가 뭐 돼요? 수량. 위에는 금액이 돼야 되죠. 자, 단가를 산출해야 되니까 이동평균, 총평균법에 의해서 단가를 산출해보자. 단가라는 것은 밑에가 뭐다? 수량이 돼야 되고, 자, 위가 뭐 된다?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요 이동평균법 할 때, 총평균법 할 때 중간에 매출은 필요 없고요. 매출은 없고, 이 기간에 매입된 것만 기록하라고요. 매입. 자, 몇 개? 150개.
됐나요? 150개 매입할 때 이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이 금액. 자, 그러면 15,000원이죠? 15,000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두 번 플러스죠. 그 다음 또 매입할 때, 이렇게 매입했죠? 얼마? 350개 됐죠? 이해됐나요? 그럼 350개 할 때 이 금액 계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7만원이죠? 맞나요? 7만원이죠. 끝났네요. 그래서 이 금액을 해서 전체 더 밑에가 몇 개입니까? 500개고, 요거는 뭡니까? 85,000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 한다? 단가를 산출해요. 그러면 5, 1은 5, 5, 3, 15 하니까 얼마 됩니까? 130원 나와요. 응? 계산 잘못됐나? 5, 1은 5, 3, 5, 7, 35. 5, 7, 35. 170이 되죠. 170원. 됐나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만약에 이거를 가중평균법 중에는 이 방법은 무조건 가중평균 하는데 문제에서 뭘 줬다? 실지재고조사법이 뭐 한다 했으니까 이동평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문제에서 뭐 하라는 거죠? 총평균법을 말을 안 해줘도 총평균법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총평균법은 뭐 한다? 매입 수량만 무조건 적으면 돼요. 매출은 관계없이. 자, 그래서 그 평균 단가 하나만 그대로 몇 개 정하면 돼? 200개에 바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단가 산출 후에 몇 개를 200개에 바로 곱해주면 된다. 훨씬 편한 거죠. 이동평균법은요, 엄청 귀찮아요. 우리가 여기 한 문제 때는 5개라, 많으면 5개, 6개 줘요. 많으면. 한 요 정도 한 4개, 5개 주면은 그런데 쉬운데, 뭐 6개 정도 하면 시간 좀 걸려요. 그때는 총평균법은 시간이 빨리 계산할 수 있고, 이동평균법은 계속해서 기록해야 되니까 좀 짜증나는 방법이다. 일단 이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140페이지 있는데, 이 140페이지는 이제 뭐가 됐어요? 문제는 지문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의 1월 동안 거래 내역이고, 무슨 법을 하랬어요? 선의선출법과 이동평균법에 따라 계산된 매출 원가는 물었죠? 되나요? 그럼 특별한 말이 없죠? 계속기록법을 하라, 실지재고법을 하라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방금 무슨 법을 해야 돼요? 그 말이 없어도 무슨 법을 해야 될까요? 계속기록법을 하죠. 방금 말했죠.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해 안 하면 안 된다고요. 평균법은 가중평균 두 종류가 있어. 이동평균법이 있고 뭐가 있다? 총평균법이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뭐를 하라 했어요? 이동평균법을 해. 그럼 무슨 법을 하라고요? 계속기록법을 사용해 이 말이에요. 됐나요? 계속기록법을 사용해서 문제 풀어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뭡니까? 이동평균 말고 총평균법을 해 하면 뭐다? 실지재고조사법의 완. 되나요? 무슨 법? 계속기록법이 아니고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서 해 이 말이에요. 됐나요? 다시 평균법은 두 종류 방법, 이동평균법은 뭡니까? 이동이란 매입 매출시마다 하는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 거니까 계속기록법 방법에 의해서 산출해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총평균법은 기록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말에 하는 거예요. 결산 때. 되나요? 중간중간에 파악하지 않은 거. 네, 기말에 한꺼번에 파악해서 그럼 이것보다는 이것이 간편하겠죠. 자, 그런데 선의선출법이 있어요. 앞에 문제도 선의선출법이 있었잖아요. 이 선의선출법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채택국제 기준에서는 후의선출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데 후의선출법을 하면은 장부 조작이 좀 많이 가능해요. 장부 조작이 뭔지 알죠? 조작을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투명성이 좀 결여된다. 장부라는 것은 그냥 인위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제공하는 것 정확성은 없어요. 그러나 후의선출법은 장부 조작이 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배척한다고 해요. 근데 선의선출법을 하면요, 선의선출법은 계속기록법을 하든 실지재고법을 하든 답이 같아요. 금액이 같게 나온다고요. 다시 선의선출법 하면 뭐가 된다고요? 계속기록법을 하든 그 다음에 실지재고를 하든 특별한 재고의 모순이 없는 한 답이 거의 같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선의선출법 조금 있다가 이 방법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그 여기는 이론 문제는 오고 계산 문제는 오는데 계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주고 문제 푸세요 하는 겁니다. 이 방법 익히는 거는 방금 요거를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지금 실지제곱법 했어요. 되나요? 실제제곱법. 나중에 이거 안 보고 이거를 가지고 계속 필요법을 그냥 해봅시다. 지우지 말고. 논리만 알면 되니까. 이해됐나요? 아니면 다시 이걸 해도 되고요. 몇 개 안 되니까. 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